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또 영장이 기각된 조국 동생에 대해선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네, 한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유일하게 해결된 걸로 알려졌던 8차 사건의 범인 윤모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준비할 뜻을 밝히며 재심 개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정경심 교수의 소환 관련 또 영장 청구 여부 관련 얘기 좀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3일, 5일 그리고 8일 이렇게 세 차례 검찰에 나가가지고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부를지 부른다면 이제 만약에 조사 끝났다면 영장 청구는 언제쯤 할지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자, 지금 혐의는 검찰이 지금 이제 주시하고 있는 혐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모 야당 의원은 이제 조국 장관에게 대정부 질문 때였군요. 주호영 의원이 22개 혐의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10개 내외로 정리가 되는데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종류는 하나는 사모펀드. 이게 제일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미 기소돼 있는 사문서 위조. 여기에 사문서 행사까지 이제 걸게 될 것이냐. 그럼 이제 그 표창장이 문제가 아니라 입시 비위에 이게 악용됐느냐 하는 문제가 또 덧붙여질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웅동학원 문제입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 영장이 기각된 건이 웅동학원 건인데 이게 배임 수재가 있는 거죠. 교사 채용을 빌미로 이제 뒷돈을 받았다. 또 하나는 배임이 있는데 이것은 허위 소송 문제고요. 여기 이제 증거인멸 교사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 결국은 이 조국 장관의 부인을 향해 있어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교수로 표창장 위조 문제, 사모펀드의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말을 따르더라도 10억 5천만 원의 가족 자금을 재테크한 데 투자한 것은 부인이 이제 주도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웅동학원은 사실은 시어머니인 조국 장관 모친이 이사장,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이사란 말이죠. 그래서 관련이 있는가 이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3차례 소환 조사를 했지만 조사 시간이 길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날은 5시간 남짓, 둘째 날은 뭐 2시간 40여 분밖에 조사 못했다. 조서 검토의 시간을 많이 썼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번 엊그제 8일 날 12시간이거든요. 오전 9시에 들어갔는데 심야 조사 없앤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밤 9시까지밖에 조사를 못했어요. 그럼 식사 시간, 휴식 시간, 또 그날도 조서 검토를 했을 테니까. 그럼 이제 조사 시간 자체는 이제 전체적으로 합쳐도 한 10여 시간 내외로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 입장에서는 한 차례 정도는 더 소환을 한 후에는 이 구속영장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혹은 다음 주. 저는 다음 주 정도에는 영장 청구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세 번째 소환 조사 때 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아직 사모펀드 이야기는 제대로 수사도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어차피 이게 수사 기밀이기 때문에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저는 오히려 그 사모펀드 관련된 내용을 사실은 제일 그 수사기관에서는 궁금해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사실은 제일 미진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한 질문들도 꽤 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아닐 것 같은 것을 빼면 일단 사문서 위조 건은 이미 기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뭐 앞으로는 지금 세 번째 소환 조사 때는 별로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사모펀드 그다음에 뭐 증거인멸 교사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이 많이 오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사 시간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조사 시간은 지금 9시에 딱 끝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면은 이제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특수부 폐지랑 그다음에 이제 심야 조사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행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정확히 9시에 이제 끝냈고 뭐 조서 열람까지도 이제 그때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제 검찰 쪽에서는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우리가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 받았던 그날 물론 시간은 좀 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만 그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도 소환돼서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노트북을 전달한 그 정황이 담긴 CCTV를 확보해서 그걸 네. 두고 뭐 실제적인 뭐 확인 차원에서의 좀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 노트북이 뭐 어떤 노트북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집에도 컴퓨터, 이건 데스크탑이죠. 예. PC가 2대 있다는 얘기는 조국 장관이 이미 했고 동양대의 뭐 업무용 교수실에서 쓰고 있던 PC가 있었을 거고요. 이것을 이제 뭐 좀 처음에 묘하게 보도됐던 점이 한국투자의 PB.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재테크 투자를 관리해 주는 것 외에도 예. 여러 가지 개인적인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조국 장관과도 안면이 있고 고맙다라는 인사도 이제 전해 듣고 이런 이제 정황은 나왔는데 그 이제 영주에 있는 동양대까지 가서 연구실 컴퓨터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를 가져오는 게 CCTV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거인멸의 정황이다. 이 2번 들어갈 때 나올 때 잡혔는데 변장을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초기엔 있었어요. 예. 모자를 쓰고. 근데 지금 또 이 다른 쪽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증거인멸이 아니다. 기숙사 1층에 지금 연구실이 있고 그러고 이제 이 11시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기숙사니까 많이 이제 출입을 하고 있을 때라 이 몰래 숨어서 할 수 없고 CCTV가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것은 증거인멸이 아니다. 이 정황을 가지고 다툼이 있는 건데 그래서 또 하나의 의심은 뭐냐 하면 엊그제 지금 화제가 됐습니다만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에서 이 김경록 차장의 녹취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동안은 인용 보도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김경록 씨를 직접 인터뷰한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검찰 발로 김경록 차장이 이런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제 인용 재인용 보도가 다수였거든요. 예. 그래서 김경록 씨의 이제 이 육성을 들은 것은 알릴레오가 처음인데 예. 알릴레오는 이 김경록 씨는 매우 객관적인 진술을 했는데 이것이 검찰을 통해서 보도될 때는 매우 정경심 교수의 수상한 정황으로 악용돼서 보도가 된 이 정황이 많다. 이제 이런 취지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또 매체들이 KBS도 연루돼 있고 예. 또 이제 어제 조선일보 밤에 보면은 이 김경록 차장은 알릴레오 인터뷰를 하고 후회했다는 정황을 밝혔다는 얘기도 있고 너무 복잡한 일이 이틀 동안 벌어지는데 어쨌든 정리해 본다면 예. 알릴레오 보도가 나가고 그날 큰 화제가 되고 밤에 김경록 씨가 검찰로 또 소환 조사를 받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의구심이에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압박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왜 검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알릴레오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느냐라고 겁박하기 위한 행위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절묘한 게 정경심 교수는 9시 딱 심야 조사 마쳤는데 이 김경록 차장의 경우에는 심야 조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게 또 예외가 됐어요. 예. 하지만 검찰 측의 입장은 자 본인 동의 받았고 그리고 변호인이 입회했고 그리고 이제 이 특정 개인의 매체에서 다뤄진 인터뷰와는 무관하게 CCTV 관련해서 증거인멸 문제를 확인하고자 불렀다는데 지금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시점에 심야의 증거인멸 그것도 동양대 PC가 반출된 것에 대한 증거인멸을 다퉈야 할 사안인가 이건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이제 즉각 반박과 해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정 같습니다. 교수의 노트북이 과연 어디 있는지 증권사 직원인 김경록 씨는 정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한 호텔에서 거기 전달했다고 증언을 했고요. CCTV를 검찰이 확인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8일 날 김경록 씨가 오후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정경심 씨는 오후 9시에 귀가하지 맞습니다. 귀가한 않았습니까? 거죠. 그래서 약간 겹치는 검찰 조사 시간이 겹치는 살짝 시간이 겹칩니다. 있습니다. 살짝 겹칩니다. CCTV를 보고 나서 두 사람을 한테 CCTV를 보여주면서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는지를 과연 뭐 대질신문은 아니더라도 두 사람을 불러놓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은 대질 조사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이제 대질 조사를 하는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 다 인정을 하면은 굳이 대질 조사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혐의를 이제 다투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당사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러면은 먼저 각자를 불러서 진술을 충분히 듣고 지금 보면은 정경심 교수도 3차에 걸쳐서 소환 조사했고, 그다음에 김경록 씨도 따로 조사했지 않습니까? 각자의 진술을 다 듣고 조서도 이미 다 작성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대질 조사를 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이제 교차 신문을 하면서 진술이 다르면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이 사람의 진술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교차 진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진술이 다른 게 또 본인의 진술이 본인이 그 이전 조사 때 했던 진술과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조금 달라진다. 예. 그러면 그 이전에 작성돼 있던 또 조서를 들이밀면서 왜 이렇게 진술이 자꾸 바뀌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이제 기법인데 그런 것은 아마 지금은 아직 그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예. 이제 앞으로는 아마 대질 신문을 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재판을 할 때는 서로의 변호인들이 이 양 당사자에 대해서 교차 또 증인 신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이 그러니까 김경록 씨가 알릴레오 인터뷰 조사 얘기를 하면서 조범동이 뭐 사기꾼이다라는 표현을 또 사용한 내용도 또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또 정경심 교수가 피해자가 되는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 네. 지금 결국은 조국 그 법무장관 일가가 지금 사적으로 원래는 이제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코링크 P를 통해서 예. 각 그 회사들 뭐 WFM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웰스 CNT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실은 투자를 한 것이다. 그런 것에 어떤 당시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을 한 것이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지금 어떻게 예. 보면은 이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알려면 그 당시에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의 그 진술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결국은 투자를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정경심 교수나 그 조국 법무장관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몰랐다,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다라는 그런 입장이 지금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시에 정 교수의 그 자산 관리인이었던 김 씨는 오히려 정 씨 쪽에 지금 손을 들어주는 것이죠. 아니 지금 정경심 교수도 사기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어서 검찰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수사에 불리한 그러한 진술을 외부에 나가서 인터뷰를 통해서 막 이렇게 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그런 어떤 검사들이 되게 싫어하는 것이어서 예전에 이제 저도 이러한 사례를 봤었는데 주요 참고인은 다시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요 참고인이 언론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 차장검사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영장을 바로 청구해라. 피의자로 전환시켜서 영장 청구해라. 막 이런 정도로 사실은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검찰 조사 때와는 뭔가 다른 뉘앙스 또는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어떤 인터뷰를 외부에서 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좀 위험한 것일 수는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을 할지 불가능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는 예. 있는데 그 조사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이거를 대단히 싫어할 것이고 자신의 어떤 향후 그런 형사 절차상 지위에 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예. 것을 알고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점에서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장관의 동생의 영장이 기각이 기각됐죠. 됐습니다. 네. 기각 사유를 저도 조목조목 읽어봤는데 네, 네. 법조계에서는 조금 이례적이다 이런 좀 분석도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왜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올까요? 통계적 측면으로는 이례적이에요.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깜짝 놀랄 내용인 것이 이례적인 게 아니라 유일한 사례라고 지금 기사는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4, 5년치 이 불출석했을 때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포기를 했고. 포기를 하고 참여하지 않았을 때 100%가 지금까지는 영장이 나왔다. 이게 구속이 인용됐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조국 장관 동생만 기각이었다. 이건 이례적이라기보단 아주 특별한 케이스다라는 이제 보도들이에요. 서울중앙지법 네네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굉장히 허술하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동안은 요건을 갖춰서 구속영장 청구하면 피의자 본인이 저는 실질심사 안 갑니다. 반성의 뜻으로 불참을 표현하는 사람도 최근에 많았어요. 유명인들 중에. 저는 인정합니다라는 거죠. 그럼 대부분 구속인데 여기는 이제 구속 사유에 대해서 피의자는 나는 이제 구속 사유가 없다. 또 심지어는 불출석 요구를 했다기보다는 수술을 받아야 하니 좀 미뤄달라, 실질심사를. 그런데 검찰은 강제 구인까지 하면서 데려오려 했는데 그때 본인이 포기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결과는 기각이었어요. 새벽 2시 반에 나온 결과가. 근데 그 판결문 내용, 법원의 입장을 보면 3가지 혐의가 주요 혐의인데 배임 수재는 밝혀져 있습니다. 이건 돈을 받은 전달자 2명은 기구속이 돼 있는데 이 돈을 받은 최종 종착점인 이 조국 동생이 구속되지 않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근데 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본인이.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증거를 인멸할 수가 없다. 왜? 증거를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다 가지고 있다.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도주 우려가 없다. 뭐 거주지가 명확하다. 그러면 이제 배임 수재가 확실한 범죄 행위인데 이거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했고 법원은 배임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허위소송 문제입니다. 웅동학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에 피해를 준 것 아니냐 이 문제인데 이것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범죄로서 소명이 불투명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 교사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아까 노트북하고 똑같은 케이스인데 지금 노트북에 검찰이 주목하면서 지금 한투 직원이라든가 이걸 파고 있는데 노트북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모든 PC의 하드디스크 교체한 거 교체하지 않은 거 다 확보했는데 즉 확보한 증거물 내에서 유력한 증거가 없다는 반증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노트북 얘기가 또 나오고 제3의 컴퓨터 얘기가 나오고 차명폰 얘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아까 여의도 모 호텔에서 차명폰 통화하는 것을 그 김경록 차장이 봤다. 노트북을 내가 전달해줬다. 이건 압수되지 않았다. 예.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 취지의 발언을 본인이 좀 반박을 한 거고요. 차명폰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확증되질 못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9월 10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회 당일, 9월 6일하고 그 이후에 9월 10일 이야기를 한 달 지나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란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입증을 못한 것이냐, 법원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특혜를 준 예. 것이냐, 이 사이를 알겠습니다. 오가고 있습니다. 혐의 다툼의 여지가 좀 더 있다라는 차원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서 앞서 다시 네. 좀 정경심 교수 사건과 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동생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사실 돈을 전달한 사람은 구속이 된 상황인데 받았다는 사람이 구속되지 않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좀 제기가 네. 되는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영장 재청구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이번 법원의 판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지금 많은 언론들에서 지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아니 이렇게 종범 그러니까 주범에 대비되는 종범 그 전달책이잖아요. 예. 전달책 2명이 구속됐는데 아니 주범이 구속이 안 되냐라는 것 점 첫 번째.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최근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된 건 유일하다라는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저는 이 비판은 뭐 맞다고 봐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전담 판사가 왜 영장을 과연 기각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거는 별건 구속의 문제로 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뭐냐면은 지금 전달책 2명이 구속된 사건은 채용비리 사건이에요. 이 채용비리 사건은 이미 그 조 씨가 혐의를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판사가 봤을 때는 아니 이거 채용비리의 어떤 주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지금 본격적으로 더 구속 상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그 위장소송이거든요. 웅동학원을 상대로 예. 그 조 씨의 아내가 제기했던 그 100억 원대의 채권을 확보하는 그 소송 자체가 결국 웅동학원에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별건의 어떤 채용비리 혐의를 끄집어내서 구속시킨 다음에 그런 이제 위장소송 혐의를 수사를 하는 이런 별건 수사에 대해서 사실 판사가 보면 다 보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할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런 별건 수사에 의한 구속에 대해서 이런 형사소송법 학자들은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고 이거는 불법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문제 제기가 계속 되어 오고 왔었던 것에 대해서 아마도 판사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검찰에 이런 별건 수사와 별건 구속은 좀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쨌든 이 수사의 본류는 결국은 웅동학원에 대한 위장소송을 통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뭔가 자산을 불법적으로 형성한 것이 아닌가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서 아마도 영장은 뭐 재청구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뭐 온당하냐, 온당하지 않냐라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겠지만 예. 뭐 수사와 영장 재청구는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다른 주제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조국 장관 관련 의혹도 관심이지만 이춘재
관련이 돼 있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네.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8차 사건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진범이라고 지목했던 했던 사람이 20년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뒤늦게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춘재가 스스로 자백을 하는 상황이고 지금 그 복역했던 윤모 씨는 이제 재심을 청구하겠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원이 과연 이 재심을 받아들일지 변호사는 자기가 이 재심 사건을 맡겠다고 나선 변호사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법원이 이 재심 사건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현재 재심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심이라는 거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던 것을 뒤집는다라는 점에서 사실 대부분의 어떤 범죄인들이 나는 억울하다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심은 이렇게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엄격한 요건이 있고 이제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의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컨대 뭐 주요 증거가 위조, 변조됐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든지 아니면은 그 피고인의 유죄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라는 어떤 그러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드러났다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재심을 열지, 다시 말해서 재심 개시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이제 재심 개시 결정인데 이러한 재심 개시 결정은 대단히 엄격하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내가 사실은 그거 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재심 개시 결정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지만 저는 이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좀 재심 개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가 사실은 이 윤 씨, 이미 처벌받은 윤 씨가 어쨌든 그 뭐 고문 그 과정에서 자기가 수사 과정, 재판 과정 그 이전에 고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춘재가 8차 사건의 진범은 자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결국은 인간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정적으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주체는 법원입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춘재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은 윤 씨의 지금 억울하다라는 이 말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을 위해서 재심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결국 재심 되더라도 경찰이 그때 있었던 당시 기록이랄지 증거물들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면 혹시 이춘재 정말 확신범이라는 그런 증거를 제시한다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동의하면서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게 정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의 증거, 뭐 이 채모가 정말 윤 씨 것인지 이춘재 것인지 지금 다시 또 첨단과학수사기법으로 밝힐 수 있게는 증거물이 남아있는지 유효한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과학적인 거 외에 그 당시 윤 씨가 체포돼서 이 판결을 받을 때까지 정황이 8차 사건은 모방범죄였고 8차 사건의 진범은 윤 씨다라는 거잖아요. 19년 6개월을 살았어요. 근데 그 전에 7차 사건, 이게 88 올림픽 시즌입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정말 모든 힘을 투입하고 있을 때예요. 9차 사건은 아주 잔혹한 사건인데 9차 사건은 DNA가 이춘재였어요. 근데 7차, 9차 때 다른 용의자들에 대해서 경찰이 고문을 했던 정황이 남아있고 그 트라우마로 후유증을 앓고 있거나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한 여러 사례가 지금 있는 것으로 당시에 또 변호를 했던 이칠준 변호사가 밝히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사례들을 본다면 윤 씨도 그러한 범죄에 들어있다면 강압수사에 의한 거짓 자백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 근거를 정황으로는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